Kansas that were very pleasant today. However, we are looking for a new front to begin to drift 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to get increasing cloudiness by tomorrow afternoon. Today, however, very, very pleasant reading, 73 up in the Midland area. 1943년 7월 16일 금요일. 키티에게 또 도둑 소송이 있었어. 그런데 이번엔 진짜야. 오늘 아침 평소처럼 패턴은 7시 정각에 창고로 갔는데 한눈에 창고 문과 도로 쪽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패터가 그 사실을 아빠에게 말했고, 아빠는 사장실의 라디오를 독일 방송에 맞춘 후 문을 잠갔어.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위층으로 갔지. 이런 경우 지켜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아. 수도꼭지를 틀면 안 돼. 그러니까 씻으면 안 된다는 거야. 조용해야 하고, 모든 일은 8시까지 다 마무리하고 변기도 쓰면 안 돼. 우리가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 11시 반이 되어서야 쿠피스 씨를 통해 도둑이 쇠 지뢰로 바깥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창고 문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훔쳐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위층으로 올라왔지. 도둑들은 40플로린이 든 상자 2개와 우편함과 수표를 가지고 갔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설탕 150kg과 바꿀 수 있는 쿠폰을 모두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야. 쿠피스 씨는 어제 도둑이 6주 전에 와서 문 3개를 열었던 도둑과 한패가 아닌가 생각해. 그때 그들은 실패했으니까. 이 일로 건물은 전체가 술렁거렸어. 아무래도 은신처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타자기와 벽장 속 돈은 매일 밤 위층으로 갖고 올라온 덕에 안전하다는 걸 알고 다들 아주 기뻐했어. 안내가 1943년 7월 19일 월요일. 키티에게 일요일에 암스테르담 북부 지역에 심하게 폭격을 당했어. 심하게 파괴된 것 같아. 거리는 온통 쑥대밭이고 건물에 깔린 사람들을 모두 꺼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지금까지 200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셀 수 없어. 부모를 찾아 헤매다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에서 행방불명되는 아이들도 있대. 멀리서 들려오던 그 끔찍한 폭음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져. 우리도 파멸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안내가 1943년 7월 23일 금요일. 키티에게 이곳을 나가면 다들 맨 처음 뭘 하고 싶은지 말해줄게. 마코트 언니와 반단 아저씨는 뜨거운 물을 넘치게 받아놓고 30분 동안 목욕을 하고 싶대. 반단 아줌마는 당장 달려가 크림 케이크를 먹고 싶고, 뒤셀 아저씨는 자기 아내 루체를 볼 생각밖에 없고, 엄마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먹고 싶대. 아빠는 보센 씨를 맨 처음 찾아갈 거래. 패턴은 시내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고, 나는 너무 좋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장 먼저 우리만의 집을 갖는 것,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것. 엘리가 우리에게 과일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 그런데 과일값이 너무 비싸. 포도 1kg에 5프롤린, 구즈베리 1파운드에 0.7프롤린, 복숭아 하나에 0.5프롤린, 멜론 1kg에 1.5프롤린이야. 신문에는
매일같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 공정한 구매로 가격이나 이룹시다. 안내가. 챕터 9. 희망. 1943년 7월 26일 월요일. 키티에게. 어제는 하루 종일 혼란과 흥분 속에서 보냈고 아직도 우린 흥분 상태야. 넌 묻겠지? 흥분하지 않고 보낸 하루가 있냐고 말이야. 아침 식사를 하는데 경고 사이렌이 울렸어. 하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지. 그냥 비행기가 해안선을 건넌다는 뜻이니까. 아침을 먹고 나자 머리가 아파서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그때가 2시쯤이었지. 언니는 2시 30분쯤 사무실 일을 모두 끝냈어. 언니가 아직 자기 물건들을 채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다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 나는 언니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지. 우리가 올라가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거센 폭격이 시작된 거야. 어찌나 심한지 언니와 나는 통로에 그대로 서 있었어. 폭탄이 떨어지고 집이 흔들렸거든. 나는 내 피난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 도망가겠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붙잡고 있고 싶었거든.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도망가야 하는 극한 상황이 온다면 거리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잖아. 30분쯤 계속되던 폭격이 잠잠해지자 집 안에서도 다들 움직이기 시작했어. 페터가 망을 보던 다락방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뒤셀 아저씨는 가장 큰 사무실에, 반단 아줌마는 사장실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었어. 반단 아저씨는 다락방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 판단 아저씨가 항구 너머에서 연기 기둥이 피어오른다는 말을 해서 그 모습을 보려고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어. 거리에는 타는 냄새가 가득했고 사방에 짙은 안개가 깔린 듯 연기가 자욱한 거야. 정말 무시무시하게 큰 불이었지만 다행히 불은 다 꺼졌고 우리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어.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다시 공습 경보가 울린 거야.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경보 소리를 들으니 그만 식욕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 있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45분이 흐르자 경보는 해제됐어. 공습 경보의 화재, 끔찍한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 동안 설거지거리들이 잔뜩 쌓였어. 세상에, 하루에 2번이나 이런 난리라니 너무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폭탄이 비오듯 쏟아졌는데 영국 측에 의하면 이번에는 스키폴 공항 쪽에 떨어졌대. 급 강화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폭격기 엔진 소리는 정말이지 무시무시했어.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폭탄 하나가 또 떨어지는구나. 9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내 2다리는 후들거렸어. 그리고 12시에 또 한 번의 공격에 잠에서 깼지. 폭격기 소리였어. 뒤셀 아저씨가 잠옷바람이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침대에서 뛰어나와 아빠에게로 갔어. 아빠 침대에 가서도 한동안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 2시간이나 지나서야 공격이 멈추고 내 침대에 돌아올 수 있었고 2시 30분쯤 다시 잠이 들었어. 7시.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반단 아저씨가 아빠와 함께 있었어.
처음에는 또 도둑이 들었다 생각했지. 판단 아저씨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걸 훔쳐갔나 보다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이번에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후 몇 개월 동안 들어보지 못한 좋은 소식이었어. 무솔리니가 물러났어. 이탈리아의 국왕이 정부를 인계했어. 우리는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어. 어제는 그토록 끔찍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희망. 종전에 대한 희망이. 평화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 크랄린 씨가 와서 독일 전투기가 심하게 공격을 당했다고 했어. 그러는 동안에 또 한 번 공습경보가 울리고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경계경보도 울렸어. 경보 소리만 울리면 숨이 막힐 것 같아. 너무 지쳐서 전혀 공부할 기분이 아니야.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소식 때문에 이제 곧 끝날 거라는, 어쩌면 올해라도 전쟁이 끝날 거라는 희망이 생겨. 안내가 1943년 7월 29일 목요일. 키티에게. 반단 아줌마 뒤셀 아저씨와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난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어. 그런 일은 좀처럼 없기 때문에 아줌마와 아저씨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질문 세례를 피하기 위해 얼른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주제를 생각했어. 저쪽 세계의 헨리라는 책 이야기가 괜찮을 것 같았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지. 판단 아줌마가 나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뒤셀 아저씨가 나를 공격하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책은 사실 뒤셀 아저씨가 아주 좋다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추천해줬거든. 하지만 마코트 언니와 나는 전혀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소년의 캐릭터는 아주 잘 그려져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다. 아무튼 설거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난 그만 또 궁지에 몰리고 말았어. 네가 남자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하니? 아이 심리는 쉽겠지. 그런 책을 읽기엔 넌 너무 어려. 20살짜리 성인 남자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제는 뒤셀 아저씨와 반단 아줌마가 함께 난리였어. 그럼 아저씨는 언니와 나에게 왜 이 책을 추천한 걸까? 넌 너랑 상관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나중에 네가 커서 아무것도 재미있는 일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하겠지. 이건 20년 전에 책에서 읽었어 라고 말이야. 결혼을 하거나 사랑에 빠지고 싶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모든 것에 실망할 테니까. 넌 이론에는 대가야. 부족한 건 경험이고 말이야.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나와 부모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좋은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또래 여자아이들의 어른들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건 과연 좋은 방법일까? 그런 식의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두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을 한 방씩 먹여주고 싶었어. 나는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들과 헤어질 날만 손꼽아 기다리기로 했어. 판단 아줌마는 참 좋은 본보기가 될 거야. 나쁜 사람들의 본보기 말이야. 아줌마는 나서기 잘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계산적이야. 또 만족하는 법이 없지. 허영기 있고 교태도 심해. 말도 못하게 비호감인 사람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 아줌마에 대해서 책 한 권도 쓸 수 있어.
누가 알아? 앞으로 진짜 그렇게 할지. 누구든 겉으로 보기에 번쩍번쩍하는 코트를 입을 수 있어. 반단 아줌마는 낯선 사람들, 특히 남자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구는데 잠깐만 보면 아줌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착각하기 쉽지. 엄마는 아줌마가 너무 멍청해서 말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고 언니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빠는 비열하다고 생각해. 나는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그 세 가지 모두 합한 것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아줌마는 진짜 결점투성인데 새삼스레 하나씩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 안내가. 추신. 이 이야기를 쓴 글쓴이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걸 읽는 분들은 알아주시길. 1943년 8월 3일 화요일. 키티에게. 최고의 정치 뉴스야.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파시스트들과 싸우고 있어. 정규군조차도 이 싸움에 참가하고 있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영국군과 싸울 수 있을까? 방금 막 세 번째 공습이 있었어. 두려움에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앙 다물었어. 끔찍하게라도 끝나는 게 안 끝나는 것보다 나아 라고 늘 말하는 반단 아줌마는 우리 중에서 가장 겁쟁이지. 아줌마는 오늘 아침 나뭇잎처럼 떨다가 결국엔 울음을 터뜨렸어. 일주일 동안 싸우다가 화해한 반단 아저씨가 달래주자 아줌마의 표정은 나까지 울적해질 정도로 외로워 보였어. 무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일이 좋기도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걸 증명해줬어. 온 집안에 벼룩이 득실거려 여간 귀찮은 게 아니야. 구석구석 쿠피스 씨가 노란 가루를 뿌려두었지만 벼룩은 전혀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아. 벼룩 때문에 우리들은 좀 예민해져서 다들 팔이며 다리, 몸 여기저기가 가려운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체조를 하기로 했어. 목이나 다리를 잘 보려고 그러는 거지. 어찌나 몸이 뻣뻣한지 고개조차 잘 돌릴 수 없거든. 제대로 된 체조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접은 지 오래니까. 안내가. 챕터 10. 일상. 1943년 8월 4일 수요일. 키티에게. 은신처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너도 이제 우리 생활을 잘 알겠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이야기해줄 건 많지만 우리 생활이라는 게 보통 때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는 너무 달라서 말이야. 이따금 일상생활을 적어서 우리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 오늘은 밤의 모습부터 시작할게. 저녁 9시. 이곳 은신처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위한 움직임이 부산하게 시작되지. 이건 언제나 꽤 큰 일이야. 의자를 밀치고 침대를 끌어내리고 담요를 펴면 이곳은 낮 동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돼. 나는 겨우 1.5m 정도의 길이의 작은 침대 의자에서 자는데 의자를 붙여 좀 더 길게 쓰지. 이불, 시트, 베개, 담요는 낮 동안 뒤살 아저씨의 침대에 올려뒀다가 가지고 와. 옆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는 끔찍할 정도야. 마코트 언니의 접이식 침대를 꺼낼 때 들리는 소리거든. 널판지를 깔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침대, 의자, 담요, 베개로 침대를 만들지.
위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 반단 아줌마의 침대 소리지. 분홍색 잡옷을 입은 여왕마마가 그 섬세한 콧구멍으로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침대를 창가로 옮기기 때문이야. 페터가 씻고 나면 세면실로 들어가 깨끗하게 세수를 해. 종종 물에 벼룩이 떠있는 일도 있어. 양치질을 하고 머리를 말고 손톱을 손질하고 과산화수소로 적신 탈지면으로 얼굴을 닦아. 검은 코 밑 수염을 하얗게 탈색시키기 위해서야. 이 모든 일을 30분 안에 해치우지. 9시 30분. 잽싸게 잠옷으로 갈아입고 한 손에는 비누를, 다른 한 손에는 요강, 머리핀, 머리컬 클립, 탈지면을 들고 욕실에서 서둘러 나와. 하지만 보통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세면기 위에 떨어진 굽실굽실한 머리카락을 주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싫어할 테니까. 10시. 커튼을 쳐서 완전하게 어둠을 만든 후 잠자리에 들지. 최소한 15분 동안은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부러진 용수철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이내 곧 조용해져. 위층에 사는 우리 이웃이 침대에서 싸우지만 않으면 말이야. 11시 30분. 욕실 문이 삐걱대. 빗줄기 하나가 방으로 새어들어와. 신발 소리가 들리고 몸집보다 훨씬 큰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나. 바로 크랄러시 사무실에서 밤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셀 아저씨지. 10분 정도 서성거리는 소리와 음식을 먹느라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침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아저씨의 모습은 다시 사라지고 간간히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3시. 일어나 침대 아래에 둔 철제 요강에 볼일을 봐. 혹시 색이라도 할까봐 요강은 고무 매트에 두었지. 볼일을 볼 때 마치 산에서 시냇물 흐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나는 언제나 숨을 죽이고 있어. 그리고 다시 요강을 제자리에 두고 침대에 들어가. 하얀 잠옷을 입은 내 모습을 보면 언니는 언제나 진짜 잠옷 한 번 꼴불견이다 라고 말해. 그러고는 15분 정도 잠이 들지 못하고 누운 채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아래층에 도둑이 들지는 않았는지 신경을 쓰다 보면 위층이나 옆방의 침대, 그리고 내 방 침대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 그렇게 있다 보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보내는 건 확실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뒤셀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관련됐을 때는 특히 더 그렇거든. 먼저 물고기가 입을 뻐끔거리는 듯한 소리를 9번 내지 10번 정도 반복하다가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입술을 핥기도 해. 그러고는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베개를 고쳐베기도 하지. 5분 정도 조용해졌다가 다시 아까 했던 행동을 하는데 최소한 3번 정도 더 한 다음에야 이 의사 선생님은 겨우 잠이 들어. 또 1시부터 4시까지 폭격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습관적으로 내 침대 옆에 서 있곤 해. 가끔은 프랑스어 불규칙 동사를 외우거나 위층에서 말다툼이 일어나던 일을 정신없이 꿈꾸다가도 폭격 소리를 듣고서야 내가 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하지. 하지만 대개는 앞서 말한 대로 침대 옆에 서 있을 때가 많아. 나는 베개와 손수건으로 움켜잡고
실내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아빠에게로 잽싸게 달려가. 그래서 마코트 언니가 내 생일 카드에 이런 시를 썼어. 한밤중 폭격 소리가 들리면 쉿, 저것 봐. 문이 삐걱 열리며 한 소녀가 들어온다. 옆구리에는 베개를 끼고. 큰 침대에 들어오고 나면 무서움은 끝나. 폭격이 더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오전 6시 45분. 따르르릉. 자명종 시계가 울려. 탁. 반단 아줌마가 자명종 시계를 끄고 삐걱. 반단 아저씨가 일어나.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린 후 서둘러 화장실로 가지. 7시 15분. 다시 문이 삐걱거려. 뒤셀 아저씨가 화장실에 갈 차례거든. 내가 커튼을 걷으면 은신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안내가. 1943년 8월 5일 목요일. 키티에게. 오늘은 점심 식사 때 이야기를 해줄게. 12시 30분. 모두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야. 창고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거든. 위층에서는 반단 아줌마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카펫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 마코트 언니가 책 몇 권을 팔에 끼고 발전이 없는 학생을 위해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러 가. 발전이 없다는 건 뒤셀 아저씨를 뜻하는 거지. 아빠는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디킨스 작품을 가지고 구석으로 가고, 엄마는 부지런한 주부를 도우러 위층으로 서둘러 올라가고, 나는 욕실을 정리하면서 몸 단장도 해. 12시 45분. 은신처가 꽉 차. 먼저 반산튼 씨가 오고 그 다음엔 쿠피스 씨, 그리고 크랄러 씨. 엘리가 오고 가끔 미에프가 올 때도 있어. 1시. 다 같이 작은 라디오를 빙 둘러앉아 BBC 방송에 귀를 기울여. 그때가 은신처 사람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지. 판단 씨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때이니까. 1시 15분. 즐거운 식사 시간이야. 아래층에서 온 사람들도 수프 한 그릇씩 먹을 수 있고 푸딩이라도 있으면 함께 나눠 먹지. 기분이 좋아진 반단 아저씨는 침대 의자에 앉아있거나 책상에 기대고 있어. 그리고 아저씨 옆에는 언제나 신문이나 컵, 고양이가 있지.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아저씨는 분명히 난리가 날 거야. 쿠피스 씨가 최근 시내 소식을 알려줘. 진정한 정보원이지. 크랄러 씨가 허둥지둥 올라와 짧지만 강하게 문을 두드리고 두 손을 비비면서 들어와. 기분이 좋으면 이것저것 수다스럽게 말을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아무 말이 없어. 1시 45분. 다들 식탁에서 일어나 자기 일을 하러 가. 마코트 언니와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반단 아저씨와 아줌마는 자기 침대 의자로 가. 패턴은 다락으로 가고 아빠는 아래층 침대 의자로 가고 뒤셀 아저씨도 자기 침대로 가고 나도 공부하러 가지. 그 다음엔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돼. 다들 잠을 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말이야. 뒤셀 아저씨는 맛있는 음식 꿈을 꾸는 것 같아.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아저씨를 보고 있지는 않아.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흐르는지 어느새 4시가 되어 잘난 체 의사 선생님이 시계를 손에 들고
내 옆에 서 있거든. 내가 아저씨에게 책상을 비워주는데 항상 1분이 늦는다면서 말이야. 안내가.